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1년 검찰 구형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검찰이 그 구형의 사유로 든 그 근거들, 이 근거들이 죄다 논리와 맞지 않습니다. 거짓말들이 많죠. 어떤 내용인지 해당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검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재판에 넘겨졌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찰의 구형 사유가 유시민 전 이사장이 명예훼손을 한 이후에도 재판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사과도 없었다. 사과 한마디 없었고 합의도 없었다. 그래서 피해자인 한동훈 검사가 처벌을 원한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실형 1년의 구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구형의 근거를 들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검찰의 구형 근거에는요, 애초에 거짓이 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이 당시 한동훈 검사를 특정해서 노무현재단 계좌 그 정보를 열람했다라고 지적한 바는 없습니다. 검찰에서 들여다가 본 것으로 보인다 라면서 그러니까 단체를 특정했기 때문에 명예훼손 범죄에 속하지 못하죠. 다만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들여다봤던 게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는 반부패 강력부인 것 같다라는 의견을 표명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유시민 이사장이 그랬다고 해서 이 또한 한동훈이 그랬다라고 특정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이 일단 첫 번째고요. 게다가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반복하면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한동훈 검사 측이 주장을 해왔던 거지만, 자,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은 사실,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추적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또 계좌 내역을 조회하고 금융정보 제공 통지 유예를 요청한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 2019년 2월 검찰이 모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를 벌이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노무현재단 계좌까지 들여다봤다는 것. 아주 경제의 기사죠. 방금 보신 대로 계좌를 들여다본 것은 사실이라는 점도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 유시민 전 이사장이 사과를 한 적이 없었다라고 검찰은 구형의 근거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모두가 다 알지 않습니까? 공개적인 사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공개적인 사과는 수많은 언론들을 통해서 수십 수백 개의 언론 기사로 쏟아져 나온 바가 있었죠. 그리고 유시민 전 이사장의 공개적인 어떤 사과에 대해서 그 당시 극우 유튜버들이 또 얼마나 조롱을 해댔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이 재판 자체가 검찰의 정치적 보복 수사의 기소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런 평가를 애초부터 받아왔던 것인데, 검찰의 이번 구형 근거에서조차 검찰이 거짓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소식이죠. 관련된 이 소식은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법정 진술을 읽어드리는 것이 아무래도 같아서 관련된 내용을 좀 함께 읽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이 법정 진술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법정의 피고인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법정 밖에서는 마음 맺힌 감정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 여기서 되도록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9년 12월에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 정보를 열람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문으로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글과 말을 다루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크게 부끄러워해야 마땅한 잘못이었습니다. 그런 오해를 하게 된 경위는 이 법정에서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이 재판은 입증하지 못할 의혹을 제기한 저의 행위에서 비롯했으니 검찰과 법원의 귀중한 인력과 예산을 소모하게 만든 점, 납세자인 시민들에게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아니었습니다. 한동훈 검사는 법정 안팎에서 저를 심하게 비난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니 그는 민사 법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할 것입니다. 저는 한동훈 검사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그렇게 주장하는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를 형사법정에 세운 검찰의 행위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인홀드 니버라는 20세기 미국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개인을 중심에 두고 볼 때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이고 국가를 중심에 두고 볼 때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검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유시민과 한동훈 사이에 정의를 세우려면 국가 권력이 개입해 유시민을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를 기소했고 재판부에 동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의 요구대로 하면 유시민과 한동훈 사이에 정의가 수립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제가 제기했던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정보 열람 의혹은 한동훈 검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그가 그런 일을 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3월 31일 문화방송이 소위 검언
유착 사건을 보도했고, 저는 4월 3일 문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통화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최측근 검사의 이름이 한동훈이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제가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거론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문화방송의 검언유착 보도에 따르면 저는 잠재적 피해자 또는 억울한 피해자가 될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이철 씨가 이동재 기자의 위협과 회유에 굴복해 저에게 금품을 주었다는 허위 증언을 했다면 제 인생은 끝장이 났을 겁니다. 법원이 무죄를 인정한다고 해도 그것은 나중의 일입니다. 조사를 받으러 검찰청사에 들어서고 기소되어 법정에 서는 과정에서 저는 언론의 먹잇감이 되어 재판도 받기 전에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혔을 것입니다. 언론과 검찰이 손을 잡으면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는 무서운 권력이 됩니다. 그런데 문화방송의 검언유착 사건 보도 직후 한동훈 검사는 법조 기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보도하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문자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문방송이 검은색 실루엣에 모 검사장이라는 직함을 붙여 보도했습니다. 잠재적 피해자인 저는 마치 비리의 당사자인 것처럼 이철 씨와 함께 이름과 사진과 영상이 모든 언론에 하루 종일 나오는데 고위공직자인 한동훈 검사는 중대한 의혹의 당사자이면서도 이름과 얼굴을 장막 뒤에 숨기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아무 권력도 없는 저의 인권을 무시하면서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한동훈 검사의 권리는 지나치게 보호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인 모 검사장의 이름이 한동훈 검사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검사님, 이것이 국가 권력이 개입해 형사처벌해야 할 범죄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문화방송 라디오와 2020년 7월 24일 두 번째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동재 기자의 변호인이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기자의 대화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는데 거기에 저와 관련한 대화가 아주 많았기 때문입니다. 녹취록을 보니 이동재 기자는 이철 씨를 협박 회유해 저한테 금품을 주었다는 증언을 받아내려고 여러 계획을 세웠고 한동훈 검사한테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했습니다. 한동훈 검사를 만난 직후 이동재 기자는 녹취록에 있는 그대로 이철 씨에게 협박성 서신을 보냈고 이철 씨의 대리인을 만나 저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회유했습니다. 검찰은 이동재 기자를 형사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오든 이동재 기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녹취록을 보니 고위공직자인 한동훈 검사는 이동재 기자의 계획을 듣고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묵인했을 뿐만이 아니라 부추기는 말까지 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언행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문화방송의 검언유착 보도와 한동훈 이동재의 대화 녹취록 전문을 보고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 정보를 열람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을 더 굳히게 되었고 두 번째 인터뷰에서도 그런 추측을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검사는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저를 해치는 데 필요한 진술을 받을 목적으로 이철 씨를 협박 회유하려는 계획을 알면서도 묵인 방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재 기자와 공범일 수 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관련된 증거가 들어있음이 확실해 보이는 한동훈 검사의 휴대전화를 아직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법정의 증인으로 나와서 스스로 밝힌 것처럼 소환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해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한동훈과 유시민 사이에 정의를 세우는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검사님, 진심 그렇게 믿으면서 저를 기소한 것은 아니라 믿습니다. 진술할 기회를 주신 재판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이게 4월 7일 어제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법정 진술 전문입니다. 반박하기 어려운 유시민 전 이사장의 법정 진술이죠. 과연 이 진술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자,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 근거의 이 거짓을, 그러니까 검찰이 구형의 근거로 든 이 이유들의 어떤 거짓들이 앞서 지적을 해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거짓이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적 없이 그대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실형을 선고한다라고 한다면 재판부도 곧 정치적 판단을 하게 되는 거라고 봅니다. 자, 사법부도 윤석열 새 정부에 대한 충성 맹세를 할지 지켜볼 이슈인 것 같죠. 자, 결론적으로는 애초에 유시민 전 이사장과 관련된 재판에서 검찰의 이 구형 자체의 근거가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무엇보다 또 중요한 점은 재판부가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도록 제동을 거는 데 있어서는 실체적 진실에 더 다가가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한동훈 검사의 휴대폰 포렌식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함께 맞물려 있는 소식이기도 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소식도 좀 눈여겨볼 만한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굿모닝 충청의 기사를 좀 함께 보도록 하죠. 강진구 기자, 문제의 아이폰, 한동훈 이 검사의 아이폰 11 잠금을 풀 수 있는 솔루션을 우리가 드디어 찾아냈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직 보안 전문가의 최종 검증을 앞두고는 있으나 아이폰 최종 기종으로 시도를 한 결과 잠금을 완벽하게 해제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검찰이 압수물 환부, 그러니까 돌려주는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야 된다. 그것이 절실하다라는 점도 강조합니다. 이 순간부터 절대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증거인멸 범죄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죠. 검찰이 한동훈 검사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린 이유는 핸드폰 잠금을 풀 수 없다는 점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아이폰 잠금 해제 솔루션을 검찰에 제공하겠다
하겠다라는 점도 강조를 했죠. 검찰의 한동훈 검사에 대한 무혐의 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 자체는 없기 때문에 사건을 푸는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거나 진전된 수사 기법이 개발되면 수사는 얼마든지 재개할 수 있다라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미 한동훈 검사의 휴대폰 포렌식과 관련돼서는 검찰이 의도적으로 안 풀고 있음에 대해서 수차례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 포렌식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2차 시도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류가 났다라고 하면서 무려 반년 이상 8개월 이상 방치를 해왔던 수사팀이죠. 물론 그 이전까지 수사했던 내용까지 포함하면 1년 8개월 이상 2년 넘어 이들이 이것을 방치해왔습니다. 게다가 이것을 자신들이 풀지 못하면 아이폰 11 포렌식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본사에 보내겠다. 이스라엘을 본사로 두고 있는 그 셀레브라이트사로 복사된 파일을 보내서 포렌식을 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세웠던 검찰이 끝내 그리하지 않았던 것이 팩트입니다. 심지어 박범계 장관은 이미 셀레브라이트사로 이제 파일을 보낸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 그러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검찰이 보고 과정에서 거짓 보고를 해서 이제 뭐 혼선을 줬을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누가 봐도 가능한 기술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이 일부러 증거를 열어보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 것에 이 직접 포렌식을 진행을 해본 결과 풀렸다라는 겁니다. 자, 100번 양보해서 검찰의 말대로 현존하는 기술력이 없어서 열지 못했던 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제 다시 새로운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수사 기법이 등장을 했으니 다시 포렌식을 시작해 증거를 열어봐야 할 것이고 증거가 인멸되지 않도록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꼭 촉구해야 하는 사건이죠. 박범계 장관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야 할 겁니다. 그래야만 이 사건에 맞닿아 있는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재판, 그리고 제보자 X 지모 씨의 명예훼손 재판, 독직 폭행 등으로 이제 사실상 숙청에 가까운 재판에 시달리고 있는 정진웅 검사의 재판, 정작 범죄 혐의자의 이 증거는 열어보지도 않은 채 면죄부를 받고 반면 민주진영의 인사들은 보복에 가까운 일을 겪고 있는 것을 이 수사 지휘권을 통해서 막아세울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문자 행동을 할 시기입니다. 셀레브라이트사가 그 포렌식이 가능하다는 걸 자신들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등록을 해놨고요. 심지어 협업 관계로 이제 검찰이 셀레브라이트사와 1차, 2차의 어떤 이 검사를 진행했던 것인데 기술적 결함, 오류, 에러 때문에 그러니까 PC를 재부팅해서 다시금 시도를 하면 되는 것을 안 했던 것이 수사팀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된다. 그럼 PC에 문제가 있든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이거를 복사 파일을 그대로 이메일로 그 셀레브라이트사 본사에다가 보내면 또 포렌식이 가능한 문제였는데 이것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PC로 그러니까 지금 대검 산하의 포렌식 센터에서 만약에 PC로 이제 그 프로그램을 돌려서 암호 해독을 할 때 문제가 생겼다면요. 제일 첫 번째로 할 게 보통은 이제 수사의 의지가 있다면 뭘 하겠습니까? PC를 바꾸겠죠. 또 고사양의 PC로 바꾸는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노력도 없었던 거죠. 2차까지만 하고 끝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PC 대수를 늘리면 됩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그 암호 과정에서 자 1번부터 20번까지 그리고 20번에서부터 역순으로 1번까지 PC를 두 대를 운영해서 좌우측으로 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20번에서 1번부터까지 해서 암호를 해독을 진행하면 되는 그런 어떤 기술도 있죠. 그러니까 이 암호를 푸는 것 자체가 그 20개의 배열에 여러 어떤 숫자나 영어 이런 것들을 막 쭉 대입을 해서 암호를 풀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PC의 대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그 암호 해독은 더 빨라집니다. 이걸 안 했던 게 수사팀이에요. 본인들이 국민들에게 공언한 대로 이것을 안 되면 본사에 보내겠다라는 방침마저 어기면서 직무유기를 하면서 대선 결과를 지켜봤던 게 바로 수사팀입니다. 그리고 무혐의를 낸 거죠. 안 푼 거예요. 수사를 할 의지가 없었던 겁니다. 적극적으로 수사를 안 한 겁니다. 못 푼 게 아니에요. 안 푼 거예요. 네, 수사지휘권 발동해라 라는 것을 문자 행동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프로젝트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었죠. 저희가 저번에도 프로젝트를 공개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였습니다. 우편향되어 있는 언론들, 우편향되어 있는 포털의 이 매우 편향적인 지형들, 이 균형추는 사실 끊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이러한 균형추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민주진영의 소식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죠. 그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어쨌든 우리가 미디어 개혁의 방점을 두고서 개혁 미디어 본부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줄여서 개미본부입니다. 현재 지금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개미본부는 나오고요. 다음에서 검색하셔도 개미본부는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아직 그 수정 작업들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요. 적어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확실히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개미본부에 미리 사전에 좀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 회원가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요. 개미본부가 갖고자 하는 특성에 대해서만 좀 잠깐 언급을 드릴게요. 네, 커뮤니티에서 이제 또 공지를 남길 텐데
했는데 이왕 방송을 하는 김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도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미본부라는 홈페이지입니다. 개미본부에 들어가시면 지금 여기에는 저희 영상이 올라와 있긴 한데 잠시만요. 지금 보시면 지금 라이브 중인 영상이 올라와 있죠. 근데 여기에는 저희 시사발전소의 생방송만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저희 시사발전소 생방송은 오전 6시부터 대략 7시까지 하죠. 그리고 7시 이후부터는 뉴스공장의 방송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8시 55분인가 9시부터는 이제 옳은소리 이런 식으로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라이브 중인 민주진영의 유튜브 라이브를 편성해서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미본부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지금 이 시간대에 라이브 중인 민주진영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채널 자체가 하나의 편성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힘들게 그 채널 지금 하고 있는 곳을 막 들어가셔서 보시는 것보다도 지금 라이브 중인 곳을 즉각적으로 보시고서 이 영상을 시청을 하실 수가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어 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미본부에 들어오셔서 영상을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개미본부의 오른쪽에 보면 목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목록은 계속 수시로 변경이 되는데요. 유튜브 목록에 들어가시면 현재 민주진영 유튜브 채널들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지금 아직 추가되지 않은 이 배너로 지금 만들어지지 않은 채널들도 있는데 이건 디자인을 해서 또 올릴 예정이니까요. 클릭하면 바로 그 채널로 이동이 됩니다. 구독 안 한 채널이 있으면 들어가셔서 구독을 또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로 갖고 있는 이 개미본부라는 이 홈페이지의 특성은요, 요겁니다. 정치 사회 분야의 기사 언론 보도가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여기에 올라가는 내용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 이 향후 정말 중요한 내용은 커뮤니티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소위 민주진영 채널에서 올라오는 라이브들이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그 라이브들을 끝까지 이제 시청을 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는 보통 40에서 60 사이입니다. 40대에서 60대 사이이기 때문에 2030들의 정치 어떤 생활 정치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요점이 정리된 내용들이 보도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라오는 여러 유튜브 채널의 그 라이브 내용의 요점들을 정리해서 기사화해서 개미본부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저희가 항시 그 시민 기자분들을 모집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시민 기자분들의 역할이 아마 이러한 유튜브 내용들을 요점을 정리해서 올려주시는 역할이 될 것이고요. 그 요점은 여러분들의 밥가리 소재로 활용이 될 겁니다. 자, 개미본부라고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밥가리 소재들이 언론 기사를 통해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정치사회 분야에서 올라올 예정이고요.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또 이 밥가리 소재도 괜찮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셔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뭐 정치 분야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쭉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가 갖는 특성은 민주진영 스피커들의 생방송 편성 채널 겸 여러분들의 밥가리 소재를 만드는 언론 겸 지금 모든 민주진영 인사들의 목소리가 담기는 홈페이지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민주당 계열의 이제 저기 국회의원들 보도자료 중에 중요한 보도자료들을 여기에 또 올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정치권의 어떤 핫이슈, 사회의 어떤 핫이슈는 이쪽 게시물에 또 올라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희가 홈페이지 제작을 들어갔던 것이고 다 이제 거의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글들이 올라가면 되는 상황인 거고요. 저희 시민기자분들도 이제 또 활동을 또 해주실 상황이고요. 민주진영의 모든 소식지가 모이는 곳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개미본부의 역할이 단순히 민주진영의 모든 소식들이 모이는 공간이다 라는 것을 넘어서서요. 이 공간에 있는 내용들이 또 각종 커뮤니티에 올라갈 수 있게끔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밥가리 소재를 만드는 창구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만드는 소재를 여러분들의 SNS를 통해서 공유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여러 커뮤니티 등에도 계속 퍼다 날라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미본부의 역할은 미디어를 개혁하기 위해서 이러한 민주진영의 진실을 담는 어떤 소식을 담는 공간이 될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회원가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활동도 또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시민기자로 또 참여하실 분들은 저희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그 시민기자 참여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들어가셔서 성함, 나이 그리고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또 연락을 또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미본부입니다. 개혁 미디어 본부. 회원가입을 미리 해놔 주시고요. 아무튼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게 사전에 내용들을 조금 더 채우고 나서 공개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 이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렸던 게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고 저번 주에는 말씀드린다 했는데 말씀을 못 드렸었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말씀을 또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때문에 일단 사전에 먼저 공개를 여러분들께는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일단 먼저 회원가입을 하셔서 지금부터 뭐 활발하게 공유해 주시고 또 여기 있는 걸 또 내용을 또 퍼다 날라주시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좀 자유롭게 활발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민기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네, 지금 이 링크 고정 링크를 클릭하셔서요 연락처하고 이제 이름을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개미본부가 갖는 특성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민주진영의 인사들의 목소리를 담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진영의 인사들을 홍보하고 또 민주진영 유튜버들을 홍보하는 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 인재들을 발굴할 수 있는 발굴하는 어떤 소식지가 되기도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개미본부를 통해서 저희 열심히 밭갈이를 좀 같이 해봐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선 이전이 아니라 대선 이후의 이 밭갈이 투쟁이 무엇보다 더욱더 이 대선 전보다 영혼까지 갈아 넣어서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투쟁을 위한 도구를 만든 겁니다. 개미본부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저와 함께 손 맞잡고 이 어려운 이 길을 함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그리고 이 활발한 채팅과 댓글 남겨주신 분들, 그리고 구독 눌러주신 분들, 그리고 후원 남겨주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개미본부 회원가입하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개미본부에서도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복되어 있는 거는 제가 체크해서 제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을 해가고 있고요. 월요일에 이제 확실하게 갖춰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